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툴이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뉴럴 네트워크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툴이 있는데요.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툴인데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개요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손실 줄이기 반복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특별히 인공신경망이라는 모델을 학습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모든 머신러닝 학습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특성들이 들어와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 예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레이블보다 어떻게 다른지를 손실을 계산하고 또는 비용이라고도 하죠. 그 손실 값을 가지고서 다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반복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뿐이죠. 즉 인공신경망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노드들로 입력값이 입력되면 이 노드들에 연결되어 있는 요 연결고리에 가중치 값이 주어지게 되고 그 가중된 값들을 곱하고 합해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한 후에 다음 층, 그 다음 층 그리고 결과값으로 이 레이블이 추정이 되는 거죠. 역시 이것 또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에러가 난 것을 거꾸로 역으로 전파해 하면서 어느 가중치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알아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손실 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죠. 이 경사 하강법을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델에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할 시간과 컴퓨팅 자료가 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수직축 손실 값이 모델의 가중치, 수평값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손실 값이 크기도 하고요. 또는 작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함수 자체가 보통 convex function, 즉 보통 볼록 함수라고 번역하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볼 쉐입, 그릇 같아서 볼 모양으로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이런 볼록한 손실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손실이 갖는 값은 요 제일 아래쪽인데요. 이곳의 기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울기가 0인 지점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각 지점마다 그래프의 지점마다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변곡점에서는 당연히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손실 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그 지점을 찾는 방법론이 경사 하강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사 하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임의의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가중치, 수평축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이 가중치가 어디에 가장 작은 손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의 시작점, 보통은 0으로도 많이 설정하는데요. 여기서는 0보다는 조금 큰 이 지점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 가중치의 위치가 손실이 최소화되는 이 위치가 아닌 관계로 이것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지 가장 작은 손실을 갖는 그 위치로 이동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 기울기 정보를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 모든 곡선의 위치마다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그 기울기는 사실 이 가중치의 최소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활용하면은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일 텐데 움직이면은 이 가중치가 최소한도의 손실을 나타내는 위치로 찾아지게 됩니다.
자,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그 기울기는 사실은 그 손실 함수, 즉 이 컨벡스 함수 또는 이 보울 함수의 미분값과 같은데요. 손실 함수의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손실값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이 가중치 값을 조금 변화시킴으로써 지금 보면은 요 지점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화살표 빨강색 그 화살표로 된 그 지점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의 손실값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요 지점이 되니까 손실값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이 가중치의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손실이 더 작은 곳에 위치하는 가중치 값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그 경사 하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사 하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될지를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통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죠. 또 즉 이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만약에 많이 이동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이동해서 가장 작은 그 가중치 그 손실값을 나타내는 가중치 위치를 지나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 가중치 이동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학습률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울기가 한 2.5, 즉 뭐 단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유니트로 봤을 때 2.5 정도의 기울기가 주어진 그 가중치 지점에서 나타나고 하고 학습률을 0.01로 줬을 때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말하자면은 그 기울기를 이동시킨 그 보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0.025 정도겠죠. 즉 오른쪽으로 얘에서는 0.025 정도 이동한 후에 그 W 값을 새로운 W 값으로 놓음으로써 가중치가 좀 더 손실이 작은 곳에 위치한 가중치로 점점 변해가는 그러한 시간 그 방법을 우리가 그 경사하강법에서의 학습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률을 우리가 직접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오른쪽 하단에 이 링크를 누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터랙티브한 학습률에 따른 그 소위 수렴 정도를 살펴보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인데요. 다들 한번 이것을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링크가 나오는데요.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다 보이도록 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우리가 예로 삼고 있는 그런 컨벡스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빨강색이 현재의 가중치 예상치입니다. 가중치의 그 위치, 수평축이겠죠. 그때의 그 손실은 여기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알다시피 한 7.86 정도인데요. 만약에 학습률을 지금 0.0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단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한 단계 안 변한 것 같지만 여기에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0.01은 너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변하는 정도가 적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지만 여기 가장 최소 위치, 별표 위치까지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재설정해놓고 다시 요거를 조금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한 0.02. 또 단계를 하나씩 늘려볼까요? 조금 더 많이 이동하지만 아직도 너무 느린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를 참 10배 정도 증가해서 예를 들어서 한 0.2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하니까 조금 많이 증가하죠. 오른쪽으로 많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즉 계속 증가하고. 그런데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그 단계별로 조금씩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학습률 자체가 일정할지라도 점점 그 최소값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천히 우리가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값을 주는 것도 학습률을 그 작은 값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 0. 설정해 놓고 한 1의 값으로 갖다 1.0이 있네요. 1.0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근데 너무 점프를 했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점점 가면서 그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렴하는 그 이동하는 그 거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빨리 이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6번 만에 여기서는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너무 큰 값으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2로 놨는데요. 가보니까 오른쪽으로 지나쳐 버렸죠. 물론 다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왼쪽으로 다시 오고 오른쪽으로 해서 점점 접근해서 우리가 수렴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고요. 너무 많이 쓰면은 수렴이 아니라 아예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4로 놓고 해볼게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때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기울기는 점점 증가하고 그 기울기를 요 학습률을 곱했을 때는 이전 위치보다도 지나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 그러죠. 자, 4는 너무 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3으로 경우에도 여기 오른쪽으로 지나쳤지만 그 기울기가 더 작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올 거고요. 한 3.5 정도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지나치고 기울기가 더 높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절대 수렴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절한 그 학습률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튜닝할 때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조정해서 학습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파라메타들 중에 하나인데 그 학습률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그 섹션 OT에 표를 하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률을 0.03부터 그 3.5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변화시켜 가면서 몇 번 단계에서 수렴을 했는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수렴 여부도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수렴이 불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수렴됐는지 yes 또 no로 여기서 답해 가지고 요 표를 한번 채워 보시면 우리가 그 학습률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